큰 버블이랑 똑같다고 보는 거죠. 가까우면 비슷하고. 네. 거품이 꺼져가는 과정 중에 있다. 네. 하반기에도 괜찮다 하는 종목 섹터들은 지금부터 사모아야 된다. 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투자하냐면 3분기 실적 나왔을 때 또 다시 4분기 실적에 대한 체크를 해요. 4분기 실적이 좋냐 안 좋냐. 그럼 4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는 가정하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차트 상에서는 요걸 오히려 6만 원 정도를 뚫으면 사는 게 좋고, 요즘에 예.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아진 지 좀 됐죠. 그러니까요.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네. 특히 또 지난달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네. 현재 한국 증시랑 미국 증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 시장이 너무 악재만 계속 난제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또 미국도 지금 내일 CPI 발표 오늘 저녁에 있죠. 오늘 저녁에 있고 또 금리 인상 또 이슈가 남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이 네. 이렇게 어디로 갈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인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하여튼 이 대외적인 여건, 국내적인 여건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은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저도 아직 방향성은 정확하게는 못 잡겠는데 네. 일단은 3분기는 지나봐야 좀 알 것 같아요. 3분기요. 예, 원래는 제가 저번에 1초에 나왔을 때는 하반기쯤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전쟁이 날 상황이 아니었고, 전쟁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너무, 특히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다른 원자재들은 다행히 많이 하락해서 괜찮은데, 유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모든 게 지금 경기가 갑자기 침체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리오프닝 되고 이렇게 되면서 하반기에 좀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또 코로나까지도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실적적인 면에서 하반기에는 이제 반도체가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원활히 되고 또 수요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실적으로 나오는 장세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3분기를 실적을 봤을 때 그렇게 잘 나올 환경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은 나와봐야 나오고 4분기 실적에서 좋아진다는 게 보여져야 시장이 완전하게 턴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에 대표님은 좀 주식 운용할 때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비워야 해야 되나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은 있죠. 또 일반인들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똑같네요. 똑같은데 저는 이제 원래 좀 장기 투자자다 보니까 그냥 사모으는 전략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모으는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회의적인 증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번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차트로서 한번 보여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국내 증시를 차트를 보면 일단 차트 상에서는 계속 하락 추세예요. 네. 이평선들도 역배열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추세선 상에서도 아직 돌아서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아직까지는 일봉, 주봉, 월봉 아직까지는 다 모든 게 하락 추세선 구간에 있어요. 네. 그리고 캔들상에, 일봉상에 돌아서는 게 없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지표를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모든 게 종목별로도 빨간색이 돌아서 오거나, 여러 가지 내가 보조 지표를 여러 가지 활용하거나, 종목별로 활용하거나 이런 게 있는데, 요 구간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여기 많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네. 많이 하락한 구간에서 한번 나왔고, 요 구간에서 한번 나왔어요. 네. 그래서 매수 사인이, 제가 보는 매수 사인이 나온다는 거는 여러 가지 종목별로, 저는 이제 판때기라고 하는데, 시장을 내가 저 같은 일지를 매일 써요. 일지를 쓰는 게, 제가 일지를 쓰는 내가 사이트가 하는데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만든 플랫폼인데, 뭐냐면 이건 리포트를 보는 플랫폼이에요. 근데 리포트를 보는 플랫폼인데, 종목이나 내가 궁금한 종목들, 대형주든 소형주든 네네. 이렇게, 그리고 소형주 커버하지 못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있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일지를 쓰는 것 중에 하나 보면 매매 일지를 이렇게 써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오늘 일지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지에서 나오는데,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해가지고 이게 사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냐, 팔아야 되는 타이밍을 파악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사야 되는 타이밍은 없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전부 다 판때기가 빨갛게 변할 때가 있어요. 이 판때기가 빨갛게 변할 때, 그때는 보통 사야 될 때가 많은데, 그게 그 중에서도 점수가 높은 2, 3이 많이 나올 때 사야 되는 게 많은데, 지금은 이제 이런 지표상으로는 사야 되는 것들이 없는데, 요때랑 언제지? 6월 23일, 6월 24일, 요때 보면 7월 4일 이때 보면은 아마 판때기가 빨갛게 떴을 때가 있을 거예요. 7월 4일 일찍 보면은 이렇게 빨간 것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 점수가 높은 것들이 많은데, 그리고 6월 23일 보면
이때도 보면 더 많죠, 이렇게. 네. 그래서 지표들이 막 이렇게 세 개다 이렇게 많을 때, 이걸 보고 판단을 하는데, 이때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나오고 나서 적산벽이 나오고 이렇게 수세가 돌아다니는데 계속 21선, 이게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지표들이 이제 이평선이 정배열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배열을 결국 못 만들고 또 네. 다시 떨어지고 있고, 네. 지금은 이제 차트상에서 나타나서 이제 돌아서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는, 네. 이제 이 빨간색은 이제 나온 거는 이게 다 나왔고, 여기서 나와서 갔어야 되는데 못 가고, 여기서 또 한 번 들어갔을 때 못 가고 흘러내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야 되는 거는 역회된 수혈대응을 만들어서 이제 이게 어깨고 머리를 만들고 다시 어깨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 모든 지표가 지금 농독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려면 이제 여러 가지 정부 당국에서 뭐 좋은 지표들 나오는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거는 이제 몇 가지가 이제 좀 있으면 또 아마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네. 그때 말씀드린 것도 나쁠 것 같고, 환율이 지금 1,300원 되잖아요. 그렇죠. 환율이 지금 오늘 1,312원이네. 그럼 이거 지금 환율을 낮추려면 결국은 12원. 통화 스와프 체결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공매도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잖아요. 공매도 한다는 거. 네. 공매도 금지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나와야 되는 게 정시안정기금 정시안정기금을 조성해서 해야 되는 거. 이게 최고로 제가 안 좋을 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달에서 금리를 결국은 인하를 하고 돈을 풀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 좋은 게 왜 이걸 장담을 못 하는 게 하냐면은, 저는 이제 원래 금리 인하기 때 투자를 해서 금리 인상기 때 팔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금리가 계속 인상되는 시기다 보니까 이걸 뭐 주식을 완전히 뭐 사야 된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이제 올라가는 장세는 있겠죠.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한번 네.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돌아가서 금리하고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네. 한국 지수로 돌아가서 저는 이걸 언제랑 비슷하게 보냐면, 월봉으로 돌아가서 코스피 월봉으로 돌아가서 이걸 언제랑 비슷하게 보냐면, IMF 이후에 IT 버블 때가 있었잖아요. 네네. IT 버블 때 이때랑 나는 시장을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비슷하게 보는 이유가 그 당시에 네. 묻지마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전부 다 전 국민들이 다 뛰어들어가지고 그 IT 버블 뭐 닷컴 버블이라고 하죠. 뭐 닷컴자만 들어가면 막 묻지마 투자를 하고, 이게 물론 이게 어디로 서학개미로도 많이 흘러 들어갔고 갔지만, 서학개미는 국내 주식시장도 많이 들어왔지만 그보다도 더 많이 들어간 게 묻지마로 투자를 한 게 코인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그 가상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는 그 시장이 깨지면서 우르르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이게 코스피지만 코스닥으로 들어가 보면, 이때 묻지마로 투자를 했는데 2000년도죠. 2000년도에 묻지마 투자를 이렇게 2900까지 갔다가 얼마까지 있던 게, 뭐 600대 있던 게 2900까지 갔다가 얼마까지 떨어졌냐 보면 300대까지 떨어졌어요. 300대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이게 깨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게 다 회사가 실적 안 나오는 그런 것들이 다 깨진 거죠. 네. 깨지면서 이런 시장이 온 거니까. 그래서 다시 코스피로 돌아와 보면, 닷컴 버블 때 보면 이게 277에서 거의 2000까지 갔다가, 네. 2000까지 갔다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거의 400까지 떨어졌어요. 요걸 보면 4등분으로 해보면 이 바닥 대비 고점을 해요. 요 4등분을 해보면 고점에서 이렇게 올랐다가 결국 이게 거품이 낀 거죠. 거품이 껴서 그 상태가 지금 이게 아마 지금의 우리가 따져보면 3,300이겠죠. 지금 현재 3,300이고 거의 반토막이 났단 말이야. 지금 캔들 개수로 따져보면 한 요 구간인 것 같더라고. 우리 지금 현재의 구간이 네. 요 구간이에요. 그럼 이제 뭐 다음 달이나 뭐 요 달에 요 구간일 수도 있고, 그럼 이제 한번 뭐 양봉 2개 정도는 나올 수는 있겠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몇 개월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한 10개월 정도, 10개월 전으로 네. 평균 이렇게 쉬었다가,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뭐 금리가 뭐 계속 뭐 인상이 되거나 아니면 스테이블하게 뭐 되거나 이런 과정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경기가 지금 안 좋아지니까 네. 금리를 계속 인하를 하겠죠. 인하를 하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이 결국은 와야 된다. 뭐 비슷하게 오지는 않겠지만, 과거를 바탕으로 내가 이제 주식 투자한 지 뭐 20여 년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가장 비슷한 게 이거밖에 안 보이더라고. 그 전에 뭐 70년대 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비슷한 시장이 이 시장이다. 네. 그러면은 요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이제 보면 요 구간에서 지금 이제 요 아까 비슷한 게 생긴 토치 구간이 나온 구간에서 요런 구간이 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구간이. 그럼 뭐 다음 달이나 다음 달 이렇게 상승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지속적인 상승 구간이 나오려면 결국은 뭐 돈이 풀려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돈을 걷어들이고 있으니까 뭐 금리 인상이 되고 물론 경기 침체가 온다. 침체가 오면 금리 인상이 또 침체가 오면 결국은 이제 금리를 다시 인하를 하겠죠. 이런 그 스토리를 저는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이렇게 그리고는 있는데 요걸 또 내가 금리와 상관관계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자면 내가 이것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또 올려놨어요. 하루 1분 공부를 해가지고 금리와 상관관계를 해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는데 여기 상관관계 이거 보면 요때가 아까 얘기했던 1999년 2000년도가 여기네. 여기 폭락할 때 여기거든요. 요때 보면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주가를 계속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네. 빠지고 이제 나중에는 안 되니까 결국은 금리를 인하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인하를 시작했는데도 결국은 인하를 시작하다 계속 하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다. 요 정도 올라가고 다시 안 좋으니까 금리를 또 다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안 좋으니까 금리를 올리고 금리를 다시 인하를 시작하니까 쭉쭉 빠지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또 금리를 계속 이제 하니까 정말 반등을 한 거예요. 금리를 계속 낮춰주니까 반등을.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가 인하를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고 금리를 이제 상승할 때는 주가가 빠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기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계속 흘러내리는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과거 닷컴버블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과거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시기랑 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뭐 IMF라든가 그다음에 또 해외에 있는 사건 얘기했지만 뭐 9.11 테러라든가 글로벌 경제 코로나 비교했을 때 지금의 위기는 저는 이제 IMF 때 이후로 닷컴 버블이랑 똑같다고 보는 거죠. 닷컴버블이랑 비슷하고. 예. 그 과정 중에서 거품이 꺼져가는 과정 중에 있다. 네. 과정 중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대표님께서는 지금 뭐 주식을 좀 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정리하고 있는지 사실 뭐 하락장은 지속되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작년에 어떤 좀 종목들, 저는 이제 개별 종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개별 종목이 거의 다 올라오는 바람에 많이 줄였었어요. 개별 종목들은 많이 줄였고. 그러다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나는 뭐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종목은 계속 사들이고 있고 또 뭐 아니다고 생각하는 종목은 뭐 오히려 뭐 조금 빠졌더라도 좀 줄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지금 대표님도 물린 주식 있으신 거잖아요, 당연히. 있죠. 네. 그럼 물린 주식 어떻게 좀 대응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그래서 어떻게 뭐 완전히 뭐 물린 주식들은 그냥 가지고 있고 그것도 이제 반등할 수 있는 회사다 싶으면 가지고 있고 아니다 싶은 거는 날려서 오히려 좋은 회사에 그렇게 뭐 제 같은 경우에는 보초병도 있고 척후병도 있고 뭐 이렇게 본진에 들어가는 것도 있으니까 보초병 이런 것들은 아니다 싶은 거는 날려버리고 오히려 본진 부대로 수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반등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어떤 쪽이고 여기서 날려야 되는 건 어떤 쪽인데요? 뭐 종목까지 얘기 못해도 섹터 정도는 얘기한다면. 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자산주 이런 것들을 사 모으는데 그건 제가 봐서는 자기가 확신이 있는 종목이면 뭐 종목 업종 이런 거 불문하고 자기가 확신이 이거는 앞으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런 것들은 뭐 업종 불문 대신 공부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하반기나 상반기 실적 체크를 해야 되겠죠. 실적 체크를 해서 지금 실적이 하반기도 안 좋다 생각하는 것들은 지금 사는 걸 보류를 해야 되겠죠. 보류를 했다가 그러나 하반기에도 괜찮다 하는 종목 섹터들은 지금부터 사 모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역발성 투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오히려 원자재들이 다른 것들을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다들 300불 간다 아니다 그게 반반이잖아요. 저도 확신은 없지만은 저는 원래 역발성 투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다른 원자재들 다 떨어지고 지금 금리를 재정 당국에서 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거의 0.75는 거의 0.75냐 1이냐 이러고 있는데 0.75는 거의 제가 생각에는 확실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게 유가가 그러고 결국은 경기가 그러면 더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침체 국면으로 가다 보면 소비가 줄고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 있다 보니까 공급은 지금도 원유가 공급이 지금 약간 우위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수요가 점점 줄어들면 유가를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제 그런 스토리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유가 하락에 오히려 그런 하락의 베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유가 하락의 베팅을 오히려 그럼 유가 하락 수혜주를 찾았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또 나는 이제 지금도 코로나가 많이 기승을 하고 있잖아요. 또 코로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이게
나는 일시적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것도 일시적이라고 보고, 나는 솔직히 코로나 검사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차피 개인적인 치료하는 거 계속 변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이걸 자꾸 이걸 발표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결국은 감기약 먹고, 뭐 옛날에도 감기가 뭐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것 때는 발표 안 하다가 요즘 왜 계속 발표하는지 나는 뭐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리오프닝이 되고 오히려 소비를 살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돼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섹터들을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가 하락 수혜주에 베팅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쪽인 거죠? 여기 보면 트렌드를 올려놨어요. 유가 하락과 여기 올려놨죠. 유가 하락의 수혜주와 피해주를 이렇게 나눠서 올려놨어요. 네네네. 수혜주들은 이렇게 왼쪽 편에 있는 것들이 수혜주고, 그 중에 좀 재무구조나 회사라 괜찮게 보는 거는 이렇게 좀 색깔이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피해주들은 이렇게 해놨고요. 그에 대한 관련 기사들도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해서 본인들이 이게 맞다 싶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좋을 만한 컨텐츠들은, 섹터들은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섹터는. 항공이랑 여행 쪽이 유가 하락의 수혜주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하고, 어쨌든 경기가 아까 보다시피 이게 종목 장세로 갈 가능성이 많겠죠. 네네. 뭐 월봉상의 차트를 봤다시피 이게 뭐 누구가 뭐가 좋다 얘기할 수 없고,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뭐 테마나 섹터나 이런 것들이 뭐 하겠죠. 그래서 종목 장세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뭐 어떤 테마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토픽에 보면 뭐 매일매일 이렇게 어떤 게 이제 좋다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하루에 오늘 어떤 섹터가 좋고 어떤 섹터가 잘 나가고 어떤 뭐 이런 것도 오늘 토픽은 이제 뭐 장전 토픽은 뭐 이런 것들 기사나 뭐가 올라갈지 유명한 건지 이렇게 기사로 통해서 올려드리고, 그렇게 뭐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시장인 거죠. 그래서 트레이더들도 여기 와서 한번 재료를 방망이 짧게 잡고 보려면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자기들이 보고 공부해서 요거 괜찮을 것 같다 싶으면 투자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지금은 어쨌든 장세가 옆으로 기는 장세다. 기는 장세니까 좀 방망이를 짧게 잡거나 아니면 내가 계속 모아가는 회사, 이 회사는 내가 평생 동행하겠어. 저는 이제 원래 그런 투자를 하다 보니 평생 동행하겠어. 그런 회사들은 계속 저 같은 경우에는 사모으고 있습니다. 평생 동행해도 되는 회사는 주로 지금 어떤 쪽 섹터인가요? 뭐 어떤 쪽이라면 자기가 자신이 있는 거죠. 네네. 이 회사랑 같이 한번 뭐 자신 있는 다는 것보다는 사실 이 기업이라는 게 평생 동행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거지 평생 동행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 투자라는 게 왜냐하면 주기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마음이 이제 이 회사는 진짜 평생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구나라는 거지. 주식 투자라는 게 뭐 우리가 투자해서 유리한 거는 언제든지 회사가 안 좋으면 내가 팔 수 있는 게 장점이 있잖아요. 나는 뭐 적재적소에 뭐 팔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계속 뭐 가져가는 것만은 능사는 이 회사가 성장을 계속 하다가 성장이 멈추면 팔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이 회사를 잘 키워서 성장을 시킬 수 있구나, 뭐 나와 같이 동행 성장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기업들은 뭐 저는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 회사가 나랑 다르게 흘러가네? 성장성이 멈추네? 그러면 언제든지. 지금 현재는 그런 성장성이 보이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면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는 동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어쨌든 뭐 코스피 3,300 대비해서 굉장히 싸진 거는 이제 사실일 텐데, 많은 분들이 이제 진짜 지금 사도 되는지 이제 많이 걱정들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00대, 뭐 2,700대, 2,500대 싸다는 얘기 계속 조금씩 나왔는데, 결국 지금 2,300, 17까지 왔는 거잖아요. 지금 바닥이 맞는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대표님은 사고 계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주식을 개인들도 사도 되는 타이밍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주식은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들이 너무 이게 뭐 짧게 건시안적으로 하다 보면 뭐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시장을 예측한다는 거는 사실은 바보 게임 같아요. 이게 맞아. 지금 뭐 떨어진다, 올라간다 이걸 한다는 거는 정말 바보 게임인 것 같고, 가장 그래도 쉽게 보는 지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리가 막 인하해가지고 시장에서 이렇게 큰 지표는 각 재정당국에서 사 할 때는 마음 놓고 투자를 하는 시점이고, 지금은 자기가 좋아하는 기업, 뭐 이렇게 회사 매출 성장 좋고 앞으로 괜찮을 그러나 싼 기업, 주식 시장에서 최고 좋은 주식이 뭔지 아세요? 좋은 주식이 뭐냐면 좋은 회사인데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쵸, 낙폭과대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낙폭과대가 많이 돼 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뭐 어느 정도 낙폭과대가 많이 됐으니까 그만큼 좋은 건 없다.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자기가 잘 아는고 매출액 성장, 이익 성장, 뭐 그다음 자산 가치 좋은 기업을 사모아가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 지금 그러나 그걸 뭐 이걸 아까 지표로 보고 생각을 하면 네. 못 사죠. 지표로 보고 못 사죠. 지금 뭐 또 시장 떠나고 싶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많죠. 떠나도 되는 건가요? 떠나면 안 되나요? 아니요, 그걸 뭐 떠날 필요가 없죠. 이거 뭐 좋은 회사들은 뭐 좋은 회사들은 오히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뭐 각 재정 당국에서 하여튼 나라에서 정부에서 내가 얘기하는 통화 스와프, 그다음에 뭐 정식 정한기금, 공매도 금지 이런 것들 펼치면은 또 반등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 보통 세 가지 정책이 나오면은 그때 반등 주는 타이밍이 많거든요. 세 가지가 아마 동시에 하나씩 하면은 뭐 약발이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럼 대표님이 이제 주식에 있는 비중이 현금은 몇 퍼센트 정도 남아 있으신데? 저는 거의 항상 20%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는 편이고. 네, 항상 20%인데 어쨌든 좀 3천부터 계속 떨어졌으니까 계속 사기 시작했을 거잖아요. 대신 이제 좀 줄었죠. 많이 줄었는데 네. 한 10% 정도는 될 것 같고 네. 지금 그 다음에 오히려 있는 싸지구리한 것들 다 날려서 싸지구리한 것들 다 날려서 이쪽으로 한쪽이라기보다는 네. 확실한 있는 기업에 모으고 있는 편이죠. 대표님도 지금 현금 비중이 뭐 그렇게 많은 상태는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만큼 많이 샀다라는 네. 건데 하반기 시장 어떻게 보시고 언제쯤 상황이 좀 좋아질까요? 제일 처음 우리나라 지수로 봐서는 네. 여기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섹터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네네.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그래도 기둥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지수 상승 지수를 견인을 하는 건데 네. 그게 제가 봐서는 이게 안 보여요. 내가 이제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네. 1분기 실적이 잘 나와서 하반기에 원래 내가 1월 달에 예측한 거는 1분기나 3분 달에 예측한 거는 그래도 이런 전쟁이 나기 전 상황이었는데 전쟁이 나고 네. 완전 침체가 오면서 그리고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도 수급이 안 따라주는 상황이고 네. 이게 모든 게 수급이 꼬여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적체가 된다고 해야 되지. 지금 웨이퍼가 적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메모리를 지금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발표 즈음으로 안테나를 펼쳐요. 네. 안테나를 펼친다는 게 주변에 이제 반도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다 전화를 돌려요. 네. 전화를 돌려서 지금 상황이 어떠냐. 어쨌든 뭐 삼성전자는 시시할 수도 있겠죠. 시시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밀어내게 하고 있는 게 대리점한테 다 일단 밀어내고 그다음 걔들을 받은 상태에서 그냥 걔들도 그냥 쌓아놓고 있는 거야. 네네. 쌓아놓고 있는데 팔린 상태에서 만약에 얼마의 가격이 내놨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팔린 상태에서 만약에 손해를 본 거에 대해서 그걸 또 보상을 해줘요. 네. 근데 뭐 하이닉스는 그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대리점들이 다 받아가 뭐 대리점 쌓아놓고 있대요. 내가 알기로 안 나가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재고가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1분기, 2분기까지 실적이 잘 나온 게 이게 투자를 할 때 실적 발표점에서 투자자들이 알아봐야 되는 거는 첫 번째는 다음 분기가 잘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을 필히 체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3분기 실적이 안 나온 게 지금 제가 안테나를 펼쳐본 상황에서는 체크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보류를 해야 되는 거죠. 사든 거, 뭐 보첩에 들어갔다든지 거 있으면은 일단 보류하는 거죠. 네. 본진은 투입 못 하는 네. 거죠. 투입 못 하고 있다가 그런 게 이제 해소가 되거나 차트가 해소가 되거나 네. 지금 차트적인 면에서도 아직은 이제 캔들 상에서는 몇 번 나왔다가 네. 이평선 상에서 21선 돌고 결국 이것도 이렇게 된 숄딩이 나와야 이게 이제 모양상 이뻐지는 모양이거든요. 그렇죠. 나와서 이제 뚫어져야 나오는 상황인데 아직은 이렇다 할 이제 완성된 지표가 없어요. 캔들상에서는 좀 나왔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될 숄딩을 만들어야 될 상황이고 그다음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그게 없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투자하냐면 3분기 실적 나왔을 때 또 다시 4분기 실적에 대한 체크를 해요. 그러면 4분기 실적이 좋냐 안 좋냐? 그럼 4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는 가정하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주식시장은 6개월 선행을 하니까 네. 근데 이제 6개월 후에 좋냐? 선행을 하니까 좋냐? 그걸 아직까지는 미지수인 거죠. 그게 이제 투자하기에는 제일 어려운 상황이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의 지수가 과연 이제 6개월 후에 네.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잘 돌아갈 수 있느냐. 네. 이게 이제 가장 숙제긴 해요. 지금 삼성전자 그럼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없는 분들은 지금 뭐 사면 안 되는 것 같긴 하네요. 뭔가 뉘앙스를 들어보니.
이 차트 상에서는 요걸 오히려 6만 원 정도를 뚫으면 사는 게 좋고, 네. 6만 원 정도를 뚫으면 안정성을 보고 사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파악해야 되는 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거잖아요. 실적이 잘 나오는 거였는데, 지금 현재는 실적이 잘 나오는 게 아직 미지수다. 그래서 2분기, 3분기는 더 지나봐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더 사는 거는 보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진 거는 못 뚫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갑자기 또 뭐 아까 재정 당국에서 원유가 떨어지고 물가가 싸지고 또 리오프닝 되고 갑자기 경기가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면은 또 이게 보이면 6개월 선행을 하니까 빨리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관망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관망하는데 차트적으로는 6만 원을 돌파하면 그래도 좀 매수를 생각해봐도 좀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SK 그럼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도 지금 여기 다시 똑같겠죠. 이거로 뭐 똑같은데 차트적인 면으로 봐야 되겠죠. 하이닉스는 오히려 얘들은 그냥 가격을 정가해서 그냥 팔기 때문에 얘들은 그 보상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네. 보상. 그래서 삼성은 어쨌든 밀어내기 하니까 나오는데 얘도 96,000원, 한 97,000원 정도는 돌파를 하는 거 보고 사는 게 좋겠네요. 지금 현재 얘도 똑같이 역회대의 소요량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 97,000원 돌파한다면은 오히려 차트상으로는 그렇고 나머지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 체크해서 하려면은 뭐 오히려 늦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수가 이런 지금 현재는 자동차만 자동 실적이 잘 나왔지만 반도체 쪽은 이게 그래도 우리나라 지수의 3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수를 견인을 해야 하기 위해서 이게 모든 회사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지금 이게 뭐냐면 도미노로 이게 예를 들면 반도체 관련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자금이 엄청 꼬이는 수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매출 채권에 대해서 회수가 안 되면 그래서 자금 경색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지금은 이제 재정당국에서 빨리 뭘 각 나라에서 풀어줘야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만약에 도미노로 가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말씀하시면 현대차, 기아, 자동차 섹터는요? 이것도 뭐 어떻게 차트로 봐야 되는데 그래도 얘들은 차트적인 면에서 현대차, 기아차보다는 만도 오히려 뭐 모비스 이런 게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얘는 뭐 진짜 차트적인서 얘는 뭐 그래도 횡보 추세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 나쁘지 않다. 근데 현대차 그다음에 기아도 옆으로 이렇게 계속 횡보하고 있고 만도도 그렇고 만도는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죠. 이렇게 만도도 그렇고. 근데 모비스 자동차 섹터는 그나마 지금은 아직 수제가 살아 있어요. 수제가 살아 있고 그래서 자동차 섹터는 그나마 지금 뭐 좀 나쁘지 않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봐서는 나쁘지 않게 보이신다. 2차 전지 섹터는요? LG 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2차 전지 섹터는 어쨌든 이게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뭐 전기차로 뭐 전 세계가 가겠죠. 가는데 그래서 만드는 업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실적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한데 어쨌든 지금 원유가 하락하고 지금 기름값 올라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 경유도 뭐 엄청나게 올라버리고 그렇게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늘어날 것 같은데 뭐 좋긴 좋은데 차트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원래 이 보면은 이 하락장에서 버티고 있는 회사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은 많아요. 앞으로 버티고. 근데 지금 현재는 버티고 있더라고요. 배터리라는 게 사실 뭐 이게 만드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좀 많다 보니까 이게 원래 독과점적이거나 뭐 너무 이렇게 그런 걸 좋아하는데 이제 너무 하락했고 지금 현재에서는 이제 전기차로 가는 게 대세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는 실적으로 봐야 되겠죠. 실적이 나오는 걸 봐야 되는데 이제는 충분히 하락을 막 했고 이제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실적으로 나오는 장세가 나와야 이제 올라설 수 있는데 일단 차트로 봐서는 이 회사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터리 섹터 좋아하지는 않아요. 좋아하지는 않는데 일단은 얘는 다른 거에 비하면 최근에 많이 이제 올라왔죠. 근데 주봉상도 그렇고 바닥을 이제 최대한 다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고 월봉상도 그렇고 과정 중에 있는데 어쨌든 단기 하락 추세에서는 벗어나려고는 하고 있는데 결국은 얘가 벗어나려면은 45만 원을 벗어나야 뭐 한번 추세를 전환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얘도 아직 하락 추세에서는 못 벗어났어요. 얘는 대형주들은 이렇게 배터리 쪽의 대형주들은 오히려 아직도 하락 추세에서 상에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아직 하락 추세에서 상에 있고 월봉도 마찬가지고 월봉도 이렇게 사실은 깨졌고 깨지는 상황이라 차트상으로는 지금 일봉상으로는도 얘들은 아직 정배를 못 만들었네요. 오히려 LG 에너지전이 좋고 그래서
월봉상도 계속 아직 하락 추세선으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는 이 배터리 대형주 섹터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좋게 보고 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쟁자들이 너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어디로 쓸지 모른다. SK브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겠죠? SK는 더 안 좋던데요. 월봉상, 주봉, 일봉상도 다 더 안 좋던데 더 안 좋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더 안 좋네. 일봉, 주봉, 뭐 월봉도 하락 추세선인데 얘는 그나마 그래도 저항 라인에 좀 걸쳐졌네. 너무 많이 하락해서 월봉상으로 보면 맞아 저항이라기보다는 지지 라인에 걸려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이런 얘들은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오히려 소재 부품단들이 좀 많이 잘 버티고는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걔들은 버티고는 있던데 하나씩 깨진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 버티고 있다가. 그래서 에코프로비움이요. 그러니까 이 깨지고 있는 에코프로비움이 아직 버티고는 있는데 그래서 뭐 꼴이 나오고 아직은 버티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만약에 가면은 주도주는 될 수 있는데 아직은 버티고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렇다면 제 같으면 이거 팔아서 이제 뭐 더 좋은 섹터로 갈아탈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반반이에요. 이런 이제 버티고 있으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고 아직 근데 깨진 종목들이 몇 개 나오더라고. 이런 것도 이제 슬슬 깨지려고 그러고 있고. 아직은 주봉상으로 괜찮네. 월봉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일단 저는 이제 원래 너무 많이 오른 걸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한번 밀리면은 이제 위험하니까 아직은 얘네들 버티고 있고 LNF. 그 다음에 첨보가 좀 깨진 것 같기도 하는데. 첨보는 이제 월봉상에서 깨졌네. 얘는 벌써 저번 달에 깨졌고 얘는 추세가 계속 하락 추세로 바뀌고 있고 얘도 계속 하락 추세성이 있고 그렇게 이게 이 중에서도 깨진 것들이 나오는 거 봐서는 살아있는 거는 살아있고 그다음에 솔브레인 얘도 일봉상은 안 좋고 주봉상도 별로 얘는 거의 뭐 바닥이네 오히려 바닥이고 그렇습니다. 아까 에코프로 비해만 했죠. 에코프로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얘도 지금 거의 얘도 위험하네. 그래서 주봉상도 그렇고 거의 뭐 저점이 깨질 모양이네. 계속 하락 추세상이네. 그래서 살아있는 거는 뭐 아까 뭐 LNF 하나 살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들도 추세상에서는 깨진 것들이 점점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봐서는 배터리 2차전지 섹터는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래 나는 이게 섹터가 한번 크게 해먹은 주식은 절대로 안 보거든. 안 보는 편이라 오히려 새로 커오르는 섹터 아니면 이제 앞으로 없던 데 있는 게 생기는 거, 없는 데 있는 게 생기는 거 아니면은 망했다가 이제 살아나는 거 뭐 그런 것들 좋아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없는 데 생기는 거, 망했다 살아나는 거, 아니면 뭐 유망한 쪽, 그건 어디 쪽일까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지금 망했다가 살아나는 건 결국 이제 뭐 거의 뭐 한국 뭐 리오프닝 뭐 이런 쪽이겠죠. 망했다가 살아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고. 리오프닝이라고 하면 뭐 항공도 있고, 호텔 레저도 있고, 여행도 있잖아요. 예, 다 포함되는 거죠.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항공, 호텔 레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중에서 뭐 저는 이제 실적으로 받쳐주는 것들 나오면은 괜찮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항공도 유류 할증료가 하와이 가는데 뭐 80만 원씩 올라왔다 그러더라고. 한 번 올라가는데 유류 할증료가. 그런데도 많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이제 여행 쪽도 살아나는 기업들은 대한항공이죠. 대한항공 차트로 한번 볼게요. 이거 차트는 별로 안 좋네 지금 현재 유가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은 주봉석 많이 깨졌네. 근데 차트 상으로는 월봉도 깨졌고 지금 현재는 대한항공 차트는 안 좋네요. 지금 추세 여러 가지 차트로는 안 좋습니다. 대한항공은 안 좋고 그럼 아시아나항공은요? 아시아나도 오늘 또 저점을 깼네요. 주봉 저점을 깼네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깬 것들은 제 같은 경우는 아주 안 좋게 봅니다. 이렇게 깨진 것들은. 다행히 월봉상에 아직 요 저점을 아직 깨진 않았는데 이런 모양은 아주 저는 안 좋게 봅니다. 주봉을 물론 제주항공은요? 제주항공은 이제 거의 여기서 저점을 아직 안 깼으니까 저점이니까 괜찮은 것 같고 월봉상에서 이것도 일봉상에서는 아슬아슬하네요. 아슬아슬한데 차트상은 그런데 이게 이제 저점이냐 아니냐는 이제 좀 주고 봐야 되겠죠. 아직 캔들상, 보조지표상 뭐 이런 것들은 추세적으로 돌아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들이 이제 유가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얘기한 유가가 하락하는 걸 보고 그다음에 돌아서야 되겠죠. 지금 유가가 지금 100불 이상인 상황이다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아직도 저점이 깨냐 마냐는 상황이니까 이게 유가 하락이 되고 리오프닝이 되고 이래 유가 하락이 되고 리오프닝이 되면서 가면은 급등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수혜주로 가느냐 아까 전에 피해주로 가느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가도 하락하고 수혜주로 갈 수 있다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신라도 지금 어쨌든 저점을 안 깼으니까 뭐 자리가 돌아서면 저점일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캔들상에 이제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이제 돌아서려면 이제
삼중 바닥을 만들고 있는 건데 소라슬램이 요런 캔들 모양이 나오거나 뭐 요런 양봉이 하나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면서 다시 21선 돌파하고 이제 또 이게 추세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런 추세선도 돌파를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초병 정도 넣어놨다가 추세선 돌파하고 그런 걸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은요? 뭐 이것도 추세는 일단 깨졌네요. 대관계발은 깨졌는데 안 깨진 종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월봉상에서는 저점이니까 월봉상에서는 우리 월봉상에서만 저점이 아니면은 안 깨지면은 이렇게 안 깨지면 요 캔들상으로서 잡아야 돼요. 아직은 캔들상에서는 아직 지표성이 나온 게 없어요. 이게 나오려면은 이런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나오거나 캔들 지표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얘는 나온 게 없습니다. GKL입니다. 얘도 아직 나온 게 없네. 여기는 이제 나오려다가 보조 지표 나오려다가 아직은 이제 만드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그래도 아직은 버티고 있고 추세상이 저점을 아직 안 깨고 있는 상황이니까 안 깨고 있고 자꾸 이제 어떻게든 추세를 반전을 해보려고 하는 요 도지역이 나오면 이건 아직 어디를 하락할지 상승할지 모르겠다는 구간이에요. 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양봉이 하나 나오면 이제 좀 다시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전부 다 지금 뭘 배팅을 하기는 애매한 자리입니다. 강원랜드는요? 똑같아요. 얘는 아직 뭐 더 없네, 얘는 더 하락 추세를. 이거는 아직 월봉상이 저점 자리니까 네. 그냥 뭐 보초병 정도 들어가 보는 공간, 이제 추세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아직은 지켜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각의 차이인 거죠. 역발상으로 들어가느냐, 뭐 지금 본진은 투입을 하려면 못하고 조금씩. 하나 투어입니다. 차트 일봉상은 아직도 하락 추세 구간이고요. 네. 주봉상도 뭐 2m 뭐 지지 라인이 아직 없고 이제 월봉상에서 이제 저점 찾아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결국은 뭐 아까 코로나 때문이겠죠. 코로나나 그런 것들이 이제 풀리고 리오픈이 되고 여행 다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눈으로 지켜보고 실적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뭐 들어가면 모두 투어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하나 투랑 똑같은데 저점상에 이게 저점이냐 아니냐는 뭐 과거 이제 지나봐야 되는데 아직은 추세성 상에서 하락 추세성 구간이니까 지금 들어가 진입할 수는 없는 구간입니다. 사지는 못하는 구간인데. 네. 근데 방금 전에 이제 앞으로 좀 잘 될 수 있는 것 쪽에 말씀해 주신 게 리오프닝 쪽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지금 또 항공과 호텔 레저 여행 리오프닝 대표적인 섹터를 봤는데 지금 또 들어가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차트상으로는 아닙니다. 차트상으로는 아니고. 차트상으로는 전혀 아닌데 이제 진입할 타이밍을 찾아서 네. 일단은 추세상에 차트상에서 매수 지표가 나오거나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여기 뭐 분리 사이트가 있으니까 매수 사인이 나오거나 차트상에서 매수 사인이 나오거나 뭐 매매 일치상에서 매수 사인이 나오거나 뭐 이런 거 보고 매수 사인이 나오거나 그걸 보고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는 뭐 차트상에서는 진입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가물어라기보다는 이런 보조 지표나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이제 코로나도 좀 완화가 되고 매출 이렇게 나오고 그럼 이제 지표가 좀 좋아질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나아요. 어떤 지표들이 좋아진 거 확인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이제 캔들상의 지표, 네. 캔들상의 지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평선상의 지표. 네. 세 번째는 추세선상의 지표인데 네. 이런 이게 추세선상의 지표인데 이게 추세선상의 지표는 다 계속 하락 추세예요. 이게 하락 추세. 단기 중기 하락 추세, 네. 단기도 하락 추세, 네. 이 하락 추세.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다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평선상에서도 모두 하나도 돌파한 게 없죠. 네. 그렇게 이제 그다음에 첫 번째가 일어나야 되는 게 캔들상의 이제 지표인데 캔들상에 이런 장악형이 뜨고 양봉이 뜨고 그다음에 이제 이평선이 뜨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려면 이제 여기서 이 캔들이 결국은 이걸 다 장악하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요. 그런 걸 보고 들어가거나 네. 그다음에 거래량이 증가하거나 네. 지금은 이제 모든 게 이제 아주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있거나 아니면 매출액 성장, 이익 성장이 지금은 이런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감으로 하는 건데 그 감으로 하기에는 차트가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감으로 하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좀 매크로한 얘기로 좀 돌아와서 경기 상황에 대해서 좀 점검해 주신다면 요즘 뭐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리세션 뭐 이런 단어도 계속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플레이션에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 물가가 경기 침체로 가고 실적이 지금 다 안 좋아지고
뭐 다들 이제 지갑도 지금 서서 다치는 상황이고 그 중간 과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태그플레이션 올 거라 보세요? 지금 살짝 온 것 같아요. 뭐온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침체로 온 거잖아. 어떻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올라간 거고 네. 물가는 올라갔죠. 네. 물가 올라가고 살짝의 침체는 온 거라고 보는 거죠. 온 건데 그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이제 인상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약간 저는 스태그플레이션하고 인플레이션 그 사이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초입이나 이제 곧 오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스태그플레이션 초입 그 정도. 실제로 경기 침체가 이제 세게 만약 온다면 우리가 어쨌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좀 어떤 자산, 어떤 주식을 사놓으면 좀 대비가 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비워둬야 될까요? 원래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은 네. 뭐 채권이나 아니면은 금이나 이런 게 원래는 안전 자산이 어떻게 보면 제일 나은 거죠. 나은데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이제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하기는 늦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각 당국에서 금리 인상을 지금 세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하는 0.5 거의 뭐 기정사실화 돼 있죠. 패드에서 또 0.75 거의 뭐 기정사실화 돼 있죠. 그렇다면 이제 물가가 잡힌 거는 거의 잡혔다고 봐요. 잡혔다고 보고 그러면 여기서 다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물가가 지금 거의 다른 것도 곡물, 다른 원자재는 거의 많이 원위치 됐어요. 원유만 하나만 남은 거지. 원유 하나만 남았는데 지금 금리가 이렇게 되면 원유는 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가가 안정화되는 단계가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부터는 좀 당분간은 물가는 이제 안정화되고 이제 더 이상은 금리는 당분간은 못 올리는 상황. 오히려 나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기는 오히려 미국에서 한 1% 올리면 좋겠다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그럼 단기적으로 충격은 있겠죠. 충격은 있지만 오히려 세게 올렸으니까. 세게 충격은 있겠지만 근데 그날이 오히려 나는 바닥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7월 FOMC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저는 뭐 0.75는 그러고 그게 뭐가 남았냐면 CPI 지수가 남아 있겠죠. CPI 지수가 뭐 9.2 뭐 나온다는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더 높게. 8.8에서 9.2 나온다는 예상이 있으니까 그 9.2가 나오면은 아무래도 1%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1% 가능하면 차라리 1% 올려버리면 지금은 사실은 근데 지금 지표지만은 또 다음 달 지표는 내가 생각에는 벌써 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CPI 지수가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금리를 못 올리는 거죠, 당분간. 그러면 오히려 주가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당분간은. 왜냐면 못 올리는, 이제 금리 이제 올린다는 생각을 이제 당분간 못 하는 거죠. 당분간은 금리를 얘기는 안 나오는 거죠. 입 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가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돌파했잖아요. 네네. 향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원달러 환율이 달러가 너무 강세로 나가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게 통화스와프 체결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1,300원은 물론 수출 기업에서는 호재는 될 수는 있지만은 이게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경기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요소를 작용하니까 제가 봐서는 이제 우리 각 나서야 되는 게 각 미국이든 일본이든 통화 스와프를 빨리 체결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빨리 환율을 좀 낮춰주는 그걸 해야 되는 거 하나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는 세 가지 극약 처방을 해야 된다. 극약 처방이 통화 스와프, 그다음에 그 공매도, 정시안정기금 이 세 가지를 해가지고 그러면 정시 부양이 나오면서 당분간 한두 달 상승하는 내리는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국제유가가 굉장히 높아졌다가 지금 이제 100달러 좀 플러스 뭐 104달러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원전 ETF라든가 뭐 다양한 에너지 관련 투자 아이디어는 뭐 있으세요? 그거는 이제 했었으면 에너지 관련주는 이제 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벌었으니까 지금 반대로 이제 원전 ETF는 괜찮게 봐요.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원전을 그냥 밀고 있잖아. 하나 밀고 있고 그러고 지금 일단 유가가 올라가고 또 신재생 에너지도 받쳐주지는 못하고 그리고 전기차는 계속 늘어나고 원전은 어떻게 대세가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EU에서도 원전을 친환경 섹터로 넣어버리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원전은 물론 실적은 나오는 기업은 별로 없더라고요. 현재는 주가는 과대평가된 것들이 많은데 원전 주식은 오히려 이게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도 주가는 우리가 안 빠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원전은 주가가 떨어진다면 오히려 뭐 한번 실적은 아마 몇 년 후에나 나오겠지만 뭐 ETF나 이런 상품들은 가지고
가지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이제 취임하고 이제 시작한 지 좀 몇 개월 됐잖아요. 네네. 혹시 이번 정부에서 관심주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번 정부에서 최고로 나는 관심주가 원전인 거. 그렇죠. 관련된 원전주. 그 다음에 뭐 바이오. 아이요. 그 다음에 뭐 바이오고 일단은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반하지. 그 다음에 반도체로 밀어주긴 하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 안 좋으니까 반도체는 좀 이제 상황을 보고 네. 본진을 투입하는 또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까 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다 보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지표를 보고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바이오는 그래도 최근에 많이 뭐 좋아지고 주가나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 보면은 거의 주도주될 가능성이 많아요. 뭐 셀트리온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면 뭐 하나도 안 빠졌어요. 결국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나는 이제 없는 데 있는 거죠. 삼성에서는 제일 자기가 내가 이재용이 업적으로 남기고 싶은 거라면 이거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 그리고 뭐, 그래도 물론 실적으로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뭐 회사 가치로는 뭐 사실은 너무 비싸요. 비싼데, 이런 차트적인 면이나 뭐 이렇게 주도적인 면에서는 얘가 살아있다. 셀트리온도 지금 최근에 봐봐요. 다 이런 게 왜 내가 얘기했는 게 추세선을 다 내가 그때 모든 게 다 좋아져야 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평선 다 정배열로 만들고 있고. 요거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지금 되고 있는 거니까.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캔들 모양이 첫 번째로 돌아서야 되고 이게 돌아서 이게 어떻게 되고 캔들이 이게 뭐 이게는 이제 뭐 장악형은 아니고 이게 갑자기 이렇게 장악형 비슷한 건데 요걸 장악해서 요걸 올라서야 되고 캔들이 요거에 50% 이상을 올라타는 것도 괜찮은 캔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요거보다 올라서는 확인형이 뜨고 나면 첫 번째 캔들상에서 돌아선 거고 그 다음에 이평선으로 돌아서야 돼요. 이평선이 5일선이 돌아서야 되고 11선이 돌아서야 되고 21선이 60일선을 돌파해야 되는 이 과정을 지금 모든 게 그 다음에 60일선이 120일선 돌파했는데 다 이거 하나씩 정배를 가지고 다 지금 여기서 빠치고 있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 추세선 이런 거 돌파를 하락 추세선 이런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시점이 오히려 좀 비싸게 사더라도 이런 게 이제 좋은 거고 우리가 이제 사는 지표 중에 첫 번째 싸게 사는 지표는 캔들, 그 다음에 이평선, 그 다음에 이런 추세선 돌파. 요거 세 가지를 지금 다 지금 완성을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6% 행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이렇게 지금 다른 정부에서도 바이오주를 주도주를 밀고 있고 주봉상도 이렇게 좀 돌아서려고 하고 있고 또 월봉상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게 이렇게 보면 5개월선이 이렇게 돌아서면은 방향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결국은 5개월선이 이렇게 꺾이면서 방향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꺾이기 시작하는. 이걸만 보고 투자를 하셔도 괜찮다. 그리고 요게 결국은 요게 꺾이는 거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저번 달에 돌파를 했는데 저번 달에. 그래서 이런 게 보고 투자를 하면 좋다. 얘는 아직 네이버는 아직은 하락 추세선 구간에 있고 월봉상도 그렇고 아직은 주봉상도 돌아선 건 없고 얘는 아직도 다 바로 추세 다르지 모든 게 돌아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돌아선 게 없고 다행히 그냥 다지고 있던 건 있어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원래는 딱 이게 캔들상으로는 완성이 떴었는데 캔들상으로 여기 갈 때 맞다 하다가 다시 이렇게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외바닥이다 보니까 또 쌍바닥 만드는 과정인데 지금 결국 삼중바닥 만드는 과정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고 결국은 그 대신 또 이게 지지를 해야 돼요. 하방을 22만 원대를 지지를 하고 돌아서야 되는. 그리고 뭐 주봉상에서는 아직 뭐 지지 라인이 그딴 게 없어요. 여기서 또 제대로 지지 라인을 보려면은 18만 원대는 와야 월봉상에서 제대로 된 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18만 원대.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아직은 뭐 월봉상에 보면은 아직은 제대로 돌아서 일봉상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추세선 상에서는 하락 추세선 상이 있다고. 주봉, 월봉. 그렇습니다. 이게 제대로 올라면 여기 오면은 한번 내가 만약에 이제 차트상으로 대응한다면 이 자리에 오거나 아니면 차트상 일봉상에서 아까 이런 지표들이 다 돌아서는 걸 보고 사든 게 좋다. 카카오도 똑같네요. 카카오도 모양은 똑같은데 그나마 여기는 이제 뭐 이 캔들상에서 적산벽 나오고 좀 하고 다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아직은 이렇다게 돌아섰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이제 한 거는 5일선이 이제 21선 돌파한 거 이게 좀 좋아 보이긴 한데 아직은 다지는 과정 중에 있고 이것도 주봉상에서는 여기는 그래도 주봉상에 뭐 지지 라인은 있네요. 지지 라인은 여기 좀 있고 월봉상으로 한번 보면 월봉상으로 보면 얘는 아직 뭐 35,000원대까지 뭐 나와야 보여지는 라인이에요. 이게 성장주가 이게 원래 금리 인상기 성장주들이 보면 한번 꺾이면은
이게 3만 5천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뜻인 건가요?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는 이 지표상으로는 아직 못 돌아서고 주봉상 또 깨지면 요거 깨지면 35,000원도 보이는 거죠. 요거 깨지면 65,000원 깨지면은 그래서 65,000원 깨지면 뭐 4만 원 전후 35,000원도 한번 우리 차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야, 근데 네이버 카카오 가지고 그런 이야기 좀 많이 하시잖아요.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주가는 이렇고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쓰는 플랫폼이고 이게 사라질 수 없다. 그렇죠. 플랫폼 대한민국에서 지금 네이버는 쇼핑, 뭐 검색, 카카오는 하루 종일 그걸로 채팅하고 거기서 선물도 하고 웹툰도 보고 그런 얘기 하는데 요거랑 차트랑 이런 의견들 다 합치면 최종 결론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은 수급이잖아요. 네. 이게 누가 사주냐인데, 돈의 힘이잖아요. 네. 돈의 힘인데, 돈의 힘이라는 거는 이런 게 금리라, 모든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금리 인상을 하고 돈을 회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회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급이 안 받쳐주는 거죠. 물론 수급이 안 받쳐주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걸 뭐 사줘야 되는데 누가 지금 개인들만 계속 사고 있으니까 답이 없는 거죠.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사줘야 되는데 그 수급이 들어오려면은 기관들도 결국은 개인들 수급인데 결국은 이제 정시안정기금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연기금에 해외 비중을 줄여서 국내 비중을 사는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수급이 계속 들어와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게 들어와서 다져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봐서는 이건 너무 약하잖아요. 지지가 너무 약하니까 뭐 보면은 밑까지 밀리면은 뭐 어떤 수급이든 들어오겠죠. 어떤 수급 너무 싸다고. 근데 싸다고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급이 꼬여서 답이 없어요. 뭐 삼성전자도 수급이 꼬였고, 이것도 수급이 꼬였고, 일단 수급이 꼬인 상황에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런데 개별주들은 테마나 뭐 이런 것들을 따라서 뭐 트레이더들이 들어와서 수급을 들고 움직일 수 있지만 이거는 트레이더들이나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이 여러 개 아니니까. KB금융은요? 얘도 뭐 차트상으로는 이것도 금리 이제 인상기 때 주식을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원래 KB금융 상황은 그리고 정부에서 금리 인상에 개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야 너무 혼자서 너무 폭리치 하는 거 아니야? 이걸 한번 했잖아요. 한마디 했으면 이제 못 보는 거죠. 이제 이익적인 면에서는 이제 다 됐다. 지금 일단 지지 라인은 있는데 지금 일봉상으로는 이제 깨졌고 지금 아직도 다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아직 뭐 지형 잉태형으로 지금 다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주봉상에서는 이렇게 지지 라인이 좀 있고 월봉상에서도 여기 뭐 120일선 지지 라인이 좀 이쪽에 양쪽에 지지 라인이 있는 거 말고는 뭐 특별하게 모멘텀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없다 저는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주식시장 꿈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도 나와서 얘기하는 적 있잖아요. 금리 올리기 전에 은행주 한번 랠리 놓을 것이다. 그 랠리는 한번 저는 왔다고 보여져요. 왔다고 보여주고. 신한지주입니다. 얘는 뭐 그냥 어쨌든 바닥인 것처럼 보여져요. 저항선 여기도 지지가 바닥인 거는 보여지는데 얘는 많이 빠졌네. 저는 이것도 또 일봉상에서 이제 추세선이 돌아서야 되는 거죠. 이런 추세선이 돌아서야 되는데 일단 추세가 아직 하락 추세선 상에 있다. 보여지는 거죠. 하나금융 그래도 지금 어쨌든 추세선 상에 아직 뭐 이게 캔들 뭐 하나도 안 들었었고 보조지표도 그렇고 보조지표는 지금 안 띄워놔서 그런데 이쪽에 지지 라인은 있는데 월봉상도 중심으로 보면 한 이 정도가 33,000원 지지 라인이 있는데 이 정도인데 이게 제 같은 경우는 이런 월봉상에서 이런 것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렇게 행보하다가 의자를 깨버렸잖아. 깨버리는 거는 깨버렸으니까 좋아하진 않고. 하여튼 녹록지 않습니다. 금융주들도. 좋은 게 없네 차트가. 카카오뱅크. 얘도 지금 캔들상으로는 여기서 다지고 있는 과정, 쌍바닥 짓는 과정인데 이걸 하고 이제 추세들을 돌아서려면 아직은 얘도 아직 하락 추세선 상에 있는 거죠. 단기도 그렇고 중기도 그렇고 다 눈으로 봐서는 다 하락 추세선 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여튼 돌아서려고 하는 걸 하지 없네. 그런데 이게 결국은 돌아서려면은 뭐 여러 가지 재정 당국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뭐 공매도부터 이런 나와주면은 통화 수합부터 체결해서 좋아지면은 이런 이렇게 추세선이 돌아서는 차트가 모양이 나오겠죠. 지금 차트 상에서는 다 깨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여튼 뭐 좋은 건 없네요. 좋은 게 없네요. 아무래도 지금 대형주 위주로 좀 보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어쨌든 토지형 나왔으니까 일단 한번 돌려볼까 말까 이런 상황인 거죠. 여기 전저점이고 이러니까 돌려볼까 말까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전저점 부분이니까 한번 그냥 보초병 정도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자리 뭐 싸니까 그런 자리가 어쨌든 지금은 녹록치 않은 자리입니다.
금리 인상기 때 하는 건데 금리 인상기 때 투자한 건 이제 늦은 거죠. 포스코홀딩스. 해도 지금 거의 바닥 인구 차다가 계속 저점이네. 이것도 뭐 계속 모양상 이 모양이 다들 뭐 이쁜 게 없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일봉, 월봉. 그리고 이것도 추세선상에 얘는 이쁘게 나오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캔들 모양, 뭐 주봉, 뭐 월봉, 뭐 하나도 나. 월봉에서는 그냥 저점 잡는 과정, 뭐 이 정도도 뭐 보일 수 있는 거고.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는 상황이죠. 주봉상에 본다면 한 이 정도에 20만 원 전후 뭐 지지 라인이 보이네. 지지 라인이 보이고 수지선상도 수지선상에서는 살짝 저점이 보이네. 이렇게. 이걸 좀 이게 그나마 좋습니다. 그나마 이런 빌라. 예, 이런 예. 이거는 뭐 이렇게 괜찮아 보이네. 차트상에서 살아 있는 기업입니다. 네. 나머지는 지금 이쁜 게 없네요. 이거 이런 거 봐서는 겁나네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종목만 하다 보니까 대형주는 잘 안 보니까.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무섭네요. 무서운 기업들이 많네. 자, S-오일입니다. S-오일도 지금 하락 추세선 상에서 뭐 다지는 과정인데 뭐 있다면 주봉상에 지지 라인이 있는 거 이런 거 그 정도 말고는 크게 아직은 뭐 배팅하고 싶은 자리가 없습니다. 월봉상에서 그냥 지지가 좀 있는 거 그거 말고는 뭐 별로 아직 돌아선 게 없으니까 다 또 지금 현재는 뭐 돈을 배팅을 해야 될 자리에 나오는 게 하나도 없네요. 현대중공업. 이런 거 다 지금 보여줘야 됩니까? 이거. 보여주면 침울하네, 침울해. 아직도 얘도 추세선상에서는 이제 도치역 하나 나왔으니까 뭐 나왔고 이렇게 돌아서려면 이런 게 나와야 돼. 만약에 돌아서려면 이런 나오고 이평선 돌아서고 이런 과정 중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없잖아요. 이런 게 하나 나와주고 그렇죠. 지금 굉장히 저희가 많은 종목들을 좀 보고 있는데 그럼 하반기에 좀 유망 섹터 좀 어디 보고 계신지 혹시 뭐 유망 종목 힌트를 좀 줄 수 있는지 하반기는 뭐 지금 장보다 뭐 좋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종목 장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뭐 아까 장세. 보다시피 아까 월봉상도 코스피 월봉상도 그렇고 당분간은 어떻게 뭐 왔다 갔다 뭐 또 한두 달 올랐다가 떨어졌다 뭐 이렇게 뭐 가다 보니까 종목 장세로 봐야 될 것 같고 종목별로 실적이 잘 나오고 매출의 성장, 이익 성장 괜찮은 기업들을 골라서 그래서 너무 많이 빠진 것 또 낙폭 과대만큼 좋은 건 없다 그랬죠. 그 중에서 내가 자신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테마별로 방망이 짧게 잡고 아까 우리가 뭐 토픽들 올려주는 거 있으니까 토픽들을 보시고 그런 것들 중에 내가 좋게 보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생각에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일단 트레이더 정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완전히 이제 이렇게 오히려 완전히 안정되고 금리는 나 올리지 않겠다 모든 게 지표가 돌아서는 거 보고 완전 추세가 돌아서는 거 보고 해서 늦지 않나 그렇게 하려면 진짜로 나는 이제 진짜로 크게 베팅을 한다면은 진짜 곡소리 나가지고 그냥 그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 오히려 경기가 침체되고 그런 시점에 나는 많이 베팅을 하고 지금은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드 아니면 내가 확실한 종목 나는 이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겠다 확실히 있는 기업들 그런 것만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 아니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 시점부터 조금 더 비중을 늘리는. 네네. 지금 일단은 당분간은 왜냐하면 금리 내가 이번에 0.75 올리면 당분간 인하를 안 하겠죠. 그리고 물가도 다 안정이 되겠죠. 그럼 당분간은 좀 괜찮은 장은 온다. 한두 달은. 뭐 몇 달이든. 근데 이게 올라와주면 이게 금리를 계속 올릴 거냐, 내릴 거냐, 그건 이제 중간에 파악을 해야 되겠죠. 중간에 이제 만약에 더 경기가 계속 침착을 한다면은 금리를 인하를 할 수 있겠죠. 반대로. 그럼 나는 오히려 한 1% 올려버리는 것도 나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 그러면 이제 물가를 확 잡혀버리고, 대신에 단기적인 충격 오겠지만 당분간 금리 인상 얘기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종목 장세 아까부터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종목 장세에 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괜찮은 기업들을 하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당연히 종목 장세 이해했고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뭐 이해했죠. 그것만으로 우리가 뭔가 들어가기에는 조금의 더 힌트는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살 때는 이제 이렇게 금리 안 좋을 때 현금이 많은 기업, 자산이 튼튼한 기업, 회사가 지금은 자금 경색이 올 수도 있으니까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 자산이 많은 기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투자를 하고 거기서 이제 뭐 또 살아남을 수 있겠죠. 현금이 많고 자산이 많은 기업들은. 근데 이런 잔뜩 벌려놨는데 재고는 쌓여가고 이런 기업들은 자금 경색이 올 수 있는 거죠. 돈은 못 빌리고. 왜냐하면 금리는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회사채 금리가 지금 거의 뭐 5%, 4%, 5%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5%니까 점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우량 채권인 거예요. 만약 우량 채권이 아닌 기업들은 더 많은 그 금리를 줘야 되겠죠. 그렇다고 요즘 은행에서도 아무나 대출 안 해줘요. 진짜로 회사 건전한 기업들만 투자를 해주지. 그렇다고 보니까 그러면 시중에서 뭐 CB 발행 뭐 여러 가지가 되는데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이 이제는 그리고 또 그렇다고 보니까 지금 스타트업도 자금을 모을 수가 없어요. 나도 스타트업도 투자를 하지만은 스타트업도 자금들이 다 잠겨버렸어요. VC들도 잠겨버리고, 그 다음에 저 같은 엔젤 투자들도 잠겨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스타트업들도 이제 도미노로, 스타트업도 최근에 기사를 보면 스타트업들이 가뭄 바람이 불는 거야. 그전에는 막 IT 특히 인력들 구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IT 인력들 이제 거의 이제, 연봉이 거의 뭐 사상 최고가로 치더라는데 제가 봐서는 이제 그것들 내려갈 수 있고 고용 지표가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에서 이제 일단은 돈이 자금이 꼬이고 특히 또 스타트업 중에 바이오 기업들도 돈 투자를 못 받은 기업들은 앞으로 자금을 또 끌어들이기도 쉽지 않은 기업들도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 투자 심리 바로미터라 불리는 좀 투자자 예탁금이 작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이제 사람들도 이제 워낙 막 주식 시장 이제 좀 재미도 없고 1년 내리 떨어지면서 이제 와 과연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맞는가 이 투자자 예탁금 자금이 다시 또 늘어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은 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결국은 나라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각 나라에서 해주는 건데 결국은 경기가 침체되기를 놔두진 않겠죠. 놔두지 않겠어. 이제 미국에서도 할 일 다 할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할 일 다 해야 되는 거죠. 아까 그런 것들을 해주면은 심리가 살아나겠죠. 아 이제 얘들 공매도도 금지시키고 야 이제 진격 앞으로 그다음에 또 뭐 돈도 나라에서 10조 약 풀고 뭐 정한금을 풀든 국민연금에서 풀든 뭐 풀어가지고 야 사 국민연금이 계속 그래서 돈은 들어오잖아. 국민연금에서 사주든지 이런 것들을 이 현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인수를 하고 나서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감이 좀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기와 때가 있거든요. 지금이 때라고 보거든요. 그죠? 동아스와프 요거 세 가지를 연거푸 확 해버리면은 자금이 확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돈을 풀어야 되는 거죠. 돈을 푼다는 게 증시에 돈을 뿌려줘야 되는 거를 각 나라에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개인들이 다 바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외국인들 계속 빼나가고. 지금 같은 급락장에서 뭐 수익률을 높이거나 아니면 내 돈을 좀 지킬 수 있는 뭐 팁이나 이런 건 있나요? 팁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하락장에서 버티는 거는 자기가 확신이 없는 기업들은 다 날려라. 확신이 있는 기업 하나 정해놓고 그냥 거기다가 계속 그 상황을 보고 사모아라. 사모으고 그냥 사지 말고 계속 조금씩 사모아라. 떨어지는 것들을 매일매일 조금씩 사모아라. 사모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결국은 또 그 큰 돈이 되더라고 제 같은 경우. 근데 그 확신이 있는 기업을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 아까 뭐 나름대로 우리 사이트에서 공부도 시켜주니까 공부를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뭐 하루 1분 공부라든지 매일매일 공부를 해서 자기가 이 그릇의 크기를 키워야 돼. 우리가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었냐면 우리가 소주잔에 물을 받으면 물이 다 넘쳐나잖아요. 수돗물을 칵칵 틀면. 근데 양동이에다가 물을 콱콱 틀면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내가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놔놓고 그런 지표가 왔을 때 양동이 틀어놓고 그냥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내가 평상시에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은 또 다시 기회가 왔을 때 결국은 그런 기회가 오겠죠.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제 확실히 있는 기업만 뭐 사모아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입니다. 미국 기술주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네네. 미국 기술주 뭐 지금 좀 사도 될까요? 만약에 사도 된다면 어떤 회사를 좀 사야 될까요? 아, 미국 기술주요. 이제 많이 떨어졌죠. 걔들도. 미국 기술주가 지금은 떨어졌지만 어쨌든 미국의 테크주가 뭐 침몰하고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 회사들이. 그렇진 사실 않겠죠. 애플, 뭐 테슬라,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들이 계속 어느 정도 갈 거지 않습니까? 사실 매년. 이게 결국은 지금 미국도 차트가 다 이렇게 보였다시피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우존스 산업지수로 가서 지금 보면은 이게 금리 인상기잖아요. 지금 인상기인데 지금 결국은 요 정도 행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2000년도 초반으로 가볼게요. 이게 2000년도예요. 이게 IT 버블인데 그때 나스닥은 어떻게 박살났냐면 이거보다 엄청나게 박살났어요.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엄청나게 박살났지만 얘는 그나마 행보를 한 거예요. 행보를 한 게 요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래도 하락 대비 거의 반토막은 뭐 여기서 상승을 했다면 얘는 다음으로 많이 상승을 못했으니까 요렇게 지금 얼마냐 지금 2011년 2000년도에 버블이 꺼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2001년도
지금 한 이 자리라고 쳐도 2001년도, 2년도 그 이렇게 막 행보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냐? 2003년도, 2002년도 결국 올라갔도 2002년도, 3년도부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한 1년은 기다려야 되는 거죠. 1년은. 이것도 1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보는 거죠. 주봉. 그 다음에 타우로, 나스닥으로 가볼까요? 나스닥으로 가보면, 얘는 이제 얘들은 거품이 더 심했지, 예단이. 나스닥 거품이 더 심했는데, 뭐 거기까지는 안 되겠죠. 왜냐면 그때는 묻지마 투자로 완전히 많이 올라갔었지만, 그 대신 가상화폐로 너무 많이 가버린 거죠. 네. 그 돈이, 그만큼 이게 주식시장으로 갔으면은 사실 더 버블이 일어났겠죠. 네. 그랬으면 우리가 지표로서 파악하기가 더 쉬웠을 수는 있는데, 가상화폐로 가는 바람에 우리도 사실은 놓쳤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난 버블이 한번 온다고 받는 부분이 되고, 그때 상승 오파가 온다는 부분이 이 가상화폐로 다 몰려오는 바람에 뭐 이게 조금 놓쳤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2000년도 보면, 얘는 5천에서 1000까지 오고 5분이, 5분의 또막이 났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이게 아까 4등분으로 봤을 때, 코스피를 봤을 때 반토막으로 보면 이게 반토막이 났냐 한번 봅시다. 얘는 반토막 정도는 났네요. 그래도. 그렇죠. 요 상태에서 횡보를 좀 한다고 보여지는 거죠, 최소. 한국 다우존스는 반토막도 안 났을 거예요, 아마. 얘는 엄청 강한 거죠. 3분의 1 지점이야. 그래서 이 정도로 반토막 나도 네. 사실은 뭐, 이거 날 수도 있다.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서 그때로 비교해 보면은. 네. 그래서 이 정도를 계속 횡보하거나, 오히려 횡보에 조정을 주거나,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어쨌든 이게 자산 버블로 금리 인상, 금리 인하, 돈이 풀린 것들이 해소되는 과정이 한 1년 정도는 뭐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과정 중에 올랐다 내렸다 할 수 있다가 보여지고, 그래서 그러나 이 중국 시장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중국 상해 지수를 보면, 네. 그동안에 얘들은 그래도 월봉상 보면 이게 하나도, 남들 미국이랑 올라갈 때는 하나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은 결국은 얘들이 당분간은 주도를 이끌 수는 있어. 왜냐하면 그동안에 못한 것들이 이제 오히려 코로나를 필두로 해가지고 금리 인하하고 돈 풀고 이걸 지금 중국에서는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이게 중국에서 리드가 돼서 중국은 당분간은 좋아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일봉을 보면 지금 중국 원자로 나올라 상승이고 좀 지금 최근에 조정을 주고 있지만 주봉. 그리고 얘는 돈 풀고 금리를 인하를 하니까 그래서 모든 시스템에 투자를 하는 시스템은 금리를 인하를 하고 돈을 풀 때 투자를 해야 돼요. 얘는 금리 인하고 돈 푸니까 살아나고 있고. 결국은 중국은 하고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하고 돈을 회수를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중국은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네. 이게 장기 행복하고 살아날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지고 미국이나 중국은 당분간 좀 이렇게 차트상으로 보였을 때는 좀 몇 년간은 쉬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나스닥이 사실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굉장히 많이 빠져서 뭐 40에서는 50% 정도 빠진 것 같은데 빠졌어도 지금 월봉으로 보면 지금 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보이잖아요. 그렇죠. 빠졌어도 굉장한 우상향이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코스피를 보면 네. 똑같이 지금 거의 뭐 비슷하게 좀 더 앞당겨 있긴 한 2010년부터 이제 여기 2022년까지인데 사실 별반 오른 게 없단 말이죠. 그렇죠. 이때 2011년도에 2100, 네. 뭐 2200 정도 돼요. 네. 지금 고작 그렇게 치면 100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유동성을 풀을 때는 증시가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은 네. 거고 네. 유동성을 걷어들이니까 특히 성장주든 뭐 어쨌든 이 주식 투자하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건데 네. 그럼 당연히 돈을 풀 때 주식 투자하는 게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훨씬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단순히 코스피 차트와 나스닥 차트만 봐도 네. 어느 판이 유리한 판인지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개인에게 특히나 종목을 찾기 힘든 개인한테는 차라리 미국에서 그냥 나스닥 아니면 S&P 네. 아니면 미국에서 뭐 10대 대형 IT주를 산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목을 정말 잘 찾는 분은 한국 증시에서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종목 강세가 올 거라 생각하시고 지금도 왔었고 네. 잘 찾으면 뭐 텐베고 난다 생각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건 대표님이 잘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원래 나는 한번 섹터가 돌거나 주식시장에서 뭔가가 한번 크게 오른 것들은 보진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또 갈리는 10년, 20년이 보통 걸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뭐 모든 뭐 테슬라, 뭐 애플, 넷플릭스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한번 어떻게 보면은 오른 거고 10년 그런 것들은 한번 오르고 나면 10년, 20년은 제가 봐서는 쉴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것들이 이제 만약에 뭐 새로운 기술, 새로운 거 뭐가 나오면은 그런 것들은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 결국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뀔 수 있는 거죠. 종목이 섹터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수를 사는 거는 뭐 그렇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수는 항상 미국 걸 사야 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S&P 같은 경우에는 훨씬 이제 괜찮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근데 문제는 이제 역사적으로 봐야 돼. 이게 연봉으로 보면 또 나와요. 연봉으로 보면 이게 아주 연봉으로 보면 지금 보면 좋죠. 근데 좋게 생각할 게 아니라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쭉 올랐죠. 네네. 잘 보셔야 되는데 1년, 2년, 3년 지금 2000년도 때가 비슷하다고 했죠. 네네. 1년, 2년, 3년이 하락했어요. 아, 그렇죠. 나스닥 3년을 하락하고 이렇게 5년 쉬고 그러고 10여 년을 행보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코스피를 한번 볼까요? 네, 코스피 연봉으로 보면 연봉으로 어떤지. 보면 봅시다. 얘는 보면 그래도 결국 우상향이긴 한데 네. 봐봐요. 이 IMF 때 보면은 여기다 한 1년 1년 정도 쉬고 또 여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했다가 1년 더 올랐다가 1년 쉬었다가 그다음 5년 오르고 1년 또 박살나고 또 2년 오르고 이게 옆으로 행보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보면 코스피에서 여기 앞단을 제외하면 여기서 요만큼 오른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나스닥으로 가면 그렇죠. 이걸 제외해도 여기서 맞아요. 가시고. 맞아요. 그렇죠. 네.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게 가긴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또 한 10년 그렇죠. 쉬고 10년 쉬고 갔다는 거죠. 한마디로 나스닥도 그냥 사도 모으면 근데 이제 정체기를 맞이하면 굉장히 다우도 오랫동안. 보면 여기 이렇게 가지만 지금은 이 과정을 한번 그래도 세게 왔기 때문에 그래도 좀 옆으로 쉴 수도 지금 1년 쉬었잖아요. 1년 쉬는 건데 이렇게 3년 쉴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 둘, 셋, 3년. 지금 내가 와서 요 3년을 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견뎌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견뎌낼 수 있냐 이거지. 여러분들 하락도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 종목별로 이제 개별 이 3년을 견뎌낼 수 있냐 이거지. 나는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견뎌낼 수 있냐 이거지. 복개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저희는? 종목도 못 찾겠고 지수도 지금 견딜 수 있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견뎌내야지는 거죠. 견뎌내지 못하면 투자를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견뎌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 연봉으로 보면 이렇고, 그래도 다시 중국으로 가서 보면, 중국도 보면 이때 한번 환율을 오르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행보하고 있는 거예요. 1년 왔다가. 근데 한번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도 어떻게 보면 인구가 10억이고, 걔들도 성장 가능한 기업들도 있다는 거죠. 빅테크 기업들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걔들이 결국은 미국하고, 미국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개발 안 하는 법은 없거든요. 개발하고, 뭐, 바이든하고 뭐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 풀어주고, 뭐 이런 식의 되면은 뭐 관세도 이번에 뭐 인하해준다 하고, 그다음에 중국도 뭐 나중에 뭐 정권이 바뀐다든지 뭘 이러면서 뭐, 이렇게 제재가 이제 가해지지 않는다면 뭔가 또 좀 좋은 걸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떠한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수 시장에서 주로 크고 있는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도 클 수 있는 것들이 뭐 생겨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벌써 7월 이제 중순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요. 2분기 기업 실적이 이제 점차 다들 나올 텐데 네.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2분기까지는 그래도 뭐 선박하는 기업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애널리스트 보고서들 뭐 이렇게 참고하시면 뭐 네. 대형주들은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 분리 사이트 가서 검색하셔가지고 거기 무료로 다 제공되니까 리포트 보시면 실적 석센서는 좀 나와 있는 기업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2분기가 실적이 나왔을 때 파악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파악을 해야 돼요. 3분기 실적을 예측해야 돼. 2분기 실적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2분기 실적이 이제 잘 나오는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이 피크가 되고 3분기가 안 되면은 그때 실적 잘 나올 때는 매도를 해야 되고 2분기 실적을 보고 3분기 실적을 좀 어떻게 예측을 하죠? 회사에다가 전화를 하거나 아니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고 참고를 해야 되는 거죠.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테나 펼친다는 게 뭐냐면 안테나 여러 군데 와이파이를 펼쳐가지고 주변에 아저씨 내가 투자한 회사의 상황들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도 아까 반도체 같으면 반도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좀 상황이 어때? 그럼 다음 분기 어떨 것 같아? 파악을 해요. 그러면 지금 좋아, 안 좋아?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실적 발표가 잘 나왔다. 그럼 3분기가 안 좋다고 예측이 된다. 그럼 실적 발표가 나오면 오히려 비중을 줄여. 내 같은 경우는 좀 줄여놨다가
오히려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줄여놨다가, 그럼, 이제, 그럴 때 이제 3분기 실적 잘 안 나왔을 때, 오히려 그럼, 4분기가 또 잘 나오는지 체크를 해요. 잘 나오면 3분기 실적 발표하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3분기 때 안 좋을 때 담아. 네. 그때 팔아놓은 거를 가지고 네. 또 담아. 다 팔지는 못해도 예를 들면 뭐 일부는 팔았다가 일부를 사는 전략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 단가를 낮출 수 있으니까 평균 단가를 낮춰서 사는 거죠. 만약에 2분기 실적을 봤는데 2분기 실적이 잘 안 나왔어요. 내가 산 회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매도해야 되나요? 그거는 그 전에 파악을 해야 돼. 그것도 네. 그 전에 파악을 해서 실적이 잘 안 나오면 그 전에 줄여야 돼. 이미 나오고 난 다음에 나오고 난 다음에 넣죠. 만약에 안 좋은 것들을 항상 실적 파악 표현하기 한 달 전부터 체크를 해야 돼요. 네네. 자기 안테나를 펼치든 삼단을 가든 뭐 자기 가진 종목의 활체를 확인해가지고 안 좋을 것 같다. 근데 이게 바닥이냐 아니냐를 파악해야 돼. 이게 다음 분기 잘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줄였다가 그날 실적 발표하는 날 매수를 해야 되고 좀 비중을 좀 줄였다가 매수를 해야 되고 그럼 이제 내가 평균 단가를 낮출 수가 있잖아. 줄여야 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인 경우에는 완전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 거죠. 매도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실적 시즌에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는 거. 아까 말씀해 주신 건 다음 실적을 예상해야 한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좀 또 그 다음에는요? 실적 시즌 때 진짜 제일 확인해야 되는 거는 아까 자기가 잘 모른다 그러면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이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아요. 컨센서스를 이제 실적 봐도 예를 들면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해 실적들이 리포터들을 다 조사를 하는 거야. 삼성전자 리포터를 보고 그다음에 실적을 전망 있잖아요. 실적 전망. 실적 이렇게 보고 실적을 파악을 하는 게 내가 모르면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고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이제 보수적으로 바뀌나 좋나 그다음에 뭐 이익 추정치 그다음에 뭐 이게 바이인지 세일인지 이걸 파악해야 되는 거죠. 이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렇게 그쯤에 나오는 애널리스트 보고서들 다 참고하는 게 최고 좋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기 스스로 아까 안테나 펼치는 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적 시전에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한 달 전부터 부지런히 움직여가지고 내가 종목을 집중으로 해야 되는 거, 줄여야 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그때 포트폴리오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리고, 좋은 기업들을 하고, 여기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뭐 저는 그렇게 대응하고, 항상 이제 한 달 전부터 파악을 해요. 한두 달 전부터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줄여야 될 거는 날리고, 좋은 데는 더 늘리고 이렇게 하고. 게임 섹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게임 섹터 개인적으로는 이제 좋게는 보는데, 지금 차트상으로는 주가가 최근에 많이 밀렸더라고요. 많이 밀렸는데, 어쨌든 지금 진짜 리오프닝이 되면서, 이게 리오프닝이 되면서 주가가 오히려 빠졌다가, 반대로 지금 이제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려주니까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과정 중에 차트상으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개인적으로는 신작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종목별로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그리고 신작이 이게 나와서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있지만 요즘 기업들마다 신작들 나오는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우리가 한번 제가 조사를 해놓은 게 있어요. 보면 조사를 해놓은 게 있는데 트렌드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실적이나 앞으로 뭐 괜찮아질 만한 것들을 기사 그런 것들 조사해 놓은 게 있으니까 편입 사유 뭐 이럴 때 게임 NC소프트는 어떻고 뭐 크래프트는 어떻고 카카오 게임즈는 어떻고 뭐 이렇게 신작이 뭐가 나오는 것들이 한번 나름대로 조사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일일이 나열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중에서 이렇게 지금 NC소프트, 크래프트, 넥스게임즈, 컴투스, 조이시제를 좀 괜찮게 보는 거. 빨간색은 좀 나름대로 좀 괜찮게 보는 게임들을 해놓은 거고 나머지는 이제 뭐 중립인 거죠. 근데 그 중에 그거는 또 나름대로 조사를 한번 보셔야 돼. 그때는 뭐가 신작이 나오고 신작이 또 나오면서 성공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근데 나름대로 대부분 다 신작이 나오는 기업들이니까. 자, 그럼 건설 섹터는요? 건설 섹터가 사실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데 최근에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뭐 주가도 많이 빠졌는데 그리고 우리가 특히 이제 대형 건설사들은 특히 국내 시장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아랍이나 이런 데 해외 시장에서 좀 많이 등한시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시장에서 솔직히 유가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해외 시장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단점이긴 한데 또 우크라이나가 또 전쟁이 뭐 언제까지 계속 되지는 않겠죠. 뭐 재건 관련해서 또 한번 기회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관련 중소기업들, 진출한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그거랑 3기 신도시랑, 그리고 제가 봐서는 원자재가 떨어진 것들도 많이 있어요. 대신 유가만 그런 거지. 그래서 떨어진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원자재 값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오히려 이익적인 면에서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건설 섹터는 지금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자리도 좀 많이 싸졌더라고. 그리고 어쨌든 자산 가치 좋고 밸류에이션 좋으니까 한번 접근해 보는 건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대표님과 굉장히 많은 섹터 종목 좀 점검했었는데 만약 종잣돈 한 5천만 정도 있다면 어디에 좀 어떻게 좀 투자하면 좋을까요? 이게 사실은 이게 돈이라는 게 이 5천만 원으로 큰 돈을 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큰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은 금리 인상기다 보니까 주식을 마음대로 배팅하기는 만만치 않은 시장인 거죠. 그래서 뭐 저야 뭐 주식 뭐 어떻게 보면 주식쟁이라 그래야 되나? 뭐 주식 투자가로서 뭐 주식을 많이 이렇게 하지만은 그 지금 현재의 시기에 물론 싸지만은 제 생각에는 한 20% 정도는 20에서 한 50% 정도는 지금 쌀 때 사놓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뭐 계속 분할 매수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요. 어떤 걸 그러냐? 지금은 이제 현금이 튼튼하고 매출액 성장, 이익 성장이 좋은 기업들 하나 택하거나 새로운 트렌드로서 나가는 기업들, 새로운 아예 지금 없다가 새로운 게 생겨나는 거. 그건 뭔지를 모르겠어요. 찾아야죠, 자기가. 지금 현재에서 과거에 따져보면 메타버스라든지 자, 물가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뭐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로봇, 그 다음에 키오스크. 이제 사실은 이제 인건비는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제가 생각에는 이런 뭐 배달 로봇이라든지 뭐 점차적으로 그다음에 공장도 자동화 이런 것들은 계속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밸류에이션이 이제 뭐 싸냐 안 싸냐를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로봇 뭐 이런 뭐 자율주행도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인공위성, 뭐 6G에 대한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기업들 뭐 예를 들면 또 뭐 아예 우리가 앞으로 성장의 장기를 갈아 끼울 수도 있는 거고, 뭐 새로운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지금도 있지만 별로 남들이 부각하지 못하는 기업들 중에 그런 것들을 나는 이제 선호를 해요. 새로 없는데 이제 새로 생겨나지 생겨날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것들을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 대표님께서 만약 20대로 돌아간다면 투자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꼭 준비하겠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20대 때도 결국 주식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자산을 이뤄졌으니까 결국은 지금 부동산은 몇십 년 동안 계속 하려고 우리가 살 수도 없고 갭 투자를 한 것들도 지금 내가 봐서는 당분간 좋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주식 투자라는 게 이렇게 급등락을 많이 하지만은 대신에 이제 안 좋을 때 사면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크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배당도 받으면서 그다음에 같이 성장도 해가면서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저는 올라 20대로 돌아간다면 지금도 주식 투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어떤 걸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결국은 큰 돈을 벌어야 성공할 수 있는데 결국은 쌀 때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싸져가고 있잖아요. 회사들이 싸져가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엄청 싸지만 이게 싼 자리냐 아니냐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좀 싸져가고 있으니까 조금씩 이제 뭐 투입해서 또 여러 가지 지표상에 또 뭐 좋은 지표들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하고 사면은 큰 돈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반기 증시의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할 변수만 좀 찝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하반기에 결론적으로 결국은 금리죠. 금리하고 그다음에 물가잖아요. 물가를 찾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금리죠. 결국은 금리인데 금리가 결국은 좀 당분간 안 올라가고 유지되면서 물가가 잡히고 그리고 각 당국에서 돈이든 여러 가지 뭐 좀 풀어주는 거죠. 금융적으로 우리가 안정적으로 뭐 주식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면은 저는 좀 더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부러. 그러면 금리 인상기에도 주식은 또 오는 역사가 많아요. 역사가 많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은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물가가 지금 리오프닝이 되고 중국 관계, 그 다음에 또 러시아 전쟁 관계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된다면은 확 살아날 수 있죠. 그렇게 지금은 전쟁, 그 다음에 중국과의 관계, 그다음 금리, 물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잡혀준다면은 급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제일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고, 어쨌든 그게 클라이막스로 치달아가고는 있다. 지금은 이제 클라이막스 치달아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거기서 당분간 이제 완화되고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다시 고용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시 이제 지수가 상승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소비 심리랑 물가 잡히고 이제 리오프닝
이런 것들이 이제 되고 전쟁도 없어지고 뭐 이제 중국한테도 야 좀 더 풀어줄게 무슨 관세도 좀 인하해주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해결되면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하나씩 해결돼서 시청자분들의 투자도 숨통이 좀 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만난 회원님은 슈퍼게임의 배진환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